자, 일단 그거 설명하기 전에 거의 지금 우리 정부액이랑 어드밴스랑 같이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같이. 반 정도 되죠. 그래서 어드밴스랑 비영리랑 같이 듣는 건 좋은데 대신에 이제 하나 해갖고 올 게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 이제 이따 저녁에 하겠지만 어드밴스에 가보면 나중에 그 8장에 가보면 현금 흐름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동영상이 아마 오픈이 될 테니까 현금 흐름표 1시간만 좀 보고 오세요.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표 1시간 정도 강의를 들으면 또 제가 나오겠죠. 그럼 그때 이제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뭐냐 그 정도는 이해가 돼야 정부랑 비영리는 좀 다르게 될 테니까는 그게 필요하니까 그것만 좀 해갖고 계산 문제가 아니라 분류 문제니까 영업, 투자, 재무 그것만 좀 해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면은 그냥 어드밴스랑 비영리는 같이 진행이 가능하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강의 교재는 요 책은 다 구입했죠? 요거랑 그다음에 백허 2018년도 교재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2018년도 교재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내일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일은 수업이 없습니다. 좋죠? 근데 이게 다 뒤로 밀리는 거죠. 이제 큰일이에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시면 1월 7일 내일은 수업이 없어요. 이유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2월 17일은 설날 연휴에 섞여 있다 보니까 또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날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토요일 계속 진행을 하는데 자 8번째 시간이 2월 3일이죠. 그래서 2월 3일이 중간시험이에요. 중간시험. 학점 취득을 위해서는 중간시험을 꼭 보셔야 되고 그 범위는 1장이면 거버먼트 어카운팅이라고 되어 있죠. 중간시험 범위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2월 18일 날이 일요일인데 그날이 이제 그 추석 연휴 끝이에요. 시수가 안 나오니까 일단 맞춰놓은 거니까 그때 기말 시험을 보시든가 아니면 그냥 학원 전체로 메이크업 시험 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어디 난 갈 데도 없다 그러면 2월 18일 날 오고 갈 데가 많으면 오지 말고 딴 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 중간 기말은 그렇게 확인하시고 기말 시험 범위는 2장이니까 나포 프로핏 어카운팅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비영리 회계에 시험 범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걸 다 풀어드리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거는 동영상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줄에 3, 7, 8 보이죠? 그래서 3장, 7장, 8장은 시험의 그 중요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MCQ로도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동영상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시뮬레이션이 중요하니까 시뮬레이션 나오는 거 위주로 수업은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내일은 그 백허가 없기 때문에 수업을 못하지만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실 때는 반드시 백허를 구입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같이 진행을 해야 되니까 오늘은 수업하고 내일은 수업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일단 이거는 전체적인 개괄적인 내용이니까 넘어가고 자, 두 번째 유인물 쳐다보세요. 두 번째 유인물 좀 중요해요. 빨리빨리 보시고 자, 두 번째 유인물 메뉴에 노티스라고 되어 있죠. 자, 몇 가지 공지사항인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시험 볼 거니까 반드시 이거 다 알고 가셔야 돼요. 자, 4월 1일부터 엑셀 기능 추가됩니다. 그래서 엑셀이 제일 많이 영향 주는 과목이 BEC 과목이기 때문에 BEC 과목 준비할 때는 주의하고 거기 홈페이지 주소 친절하게 다 해놨죠. 끝자리까지 다 해놨으니까 가서 뒤져서 보시면은 그 샘플 그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아 이렇게 해서 엑셀이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부터 적용되는 뉴 갭이 어드밴스 같은 경우는 6장 7장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회계 같은 경우는 2장이에요. 챕터 2장이 아까 나포 프로핏 어카운팅이었죠. 그 부분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MCQ가 50%인 거 다 알 거고 TBS가 50%인 거 다 알 건데 자 TBS가 이제 9개가 아니라 8개입니다. 8개. 그래서 MCQ는 66개인데 TBS는 8개이기 때문에 8개 구성은 또 있다 얘기하고 자 네 번째는 시험 날짜 그 합격 발표일을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1분기가 전통적으로는 언제 보는 거예요? 1월과 2월이었고 3월에는 원래 시험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매 그 해당되는 고 3, 6, 9, 12, 10일까지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10일까지 시험을 보면 시험 결과물은 3월 20일 날 날라와요. 그날 어디 가 계셔야겠죠. 큰일 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4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를 보면 그때 결과물은 6월 29일 날 결과가 나와요. 그럼 그거 보고 다음 윈도우에 어떻게 될 건지가 대처가 될 테니까 자기에 해당되는 일정을 잘 고려해서 잘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올해의 특이 현상인데 미국에서 지금 가장 난리가 나는 그 과목이 세법이거든요. 그래서 세법이 12월 말에 새로 통과가 됐고, 그 뉴스 봐서 알죠. 트럼프가 막 세율을 낮추고 의회에서 통과하느라고 이제 늦게 확정이 되다 보니까 세법이 막 개정이 되다 보니까 원래는 2018년도 1월 1일부터 출제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막 개정된 걸 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올해만 특이현상으로 텀을 줍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출제된다고 돼 있냐면 2018년도 7월 1일부터 뉴텍스로 가요. 텍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줄 잘 서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앞에 상반기에서 보는 게 유리하겠어요? 하반기에 보는 게 유리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들을 때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땐 빨리 텍스를 들어서 레귤을 앞부분에서 합격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들의 그 완성도를 제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들어라 말아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기회거든요. 왜냐면 이게 많이 바뀌니까 만약에 텍스를 볼 거면은 7월 1일 막바로 보시면 안 되고 한참 텀을 두고 보든가 아니면 잽싸게 듣고 나서 상반기 6월 10일까지 볼 수 있으니까 6월 10일 끝나는 날 신청을 해놓고 그때 가서 그 레귤레이션을 봐도 되는 건데 한번 합리적인 추론을 해보면 세법이 바뀌잖아요. 그럼 지금 새로운 문제를 만들진 않겠죠. 미친 걸까요? 그죠? 그러면 기존 문제를 계속 돌리고 낼 테니까 충분히 숙지가 된 상태에서 가니까 합격할 확률이 좀 높은 상태에서 갈 수가 있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레귤레이션을 좀 베팅할 시점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어드밴스까지 다 듣고 지금은 정부에게 듣는 분들은 가능하죠. 빨리 텍스랑 BL 동영상으로 돌려서 빨리 들은 다음에 제가 볼 때 6월 10일자로 가시는 것도 합리적인 방법이 되기. 근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럼 그냥 가세요. 그냥 쭉 가셔서 그 이후에 아무 때나 가시면 되니까 하여튼 알고 저는 알려준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알려준 거니까 자기 현황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시라겠죠. 이거 하나 체크하시고 자, 그 밑에 opportunity라고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빨리 또 시험을 합격해야 될 몇 가지 또 원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소개할 테니까 잘 듣고 잘 보세요.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이 2020년도부터 OD1은 들었죠? 들었죠? OD1은.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자유 수임이죠. 회계 감사를 할 때는 그 회사가 직접 그 오디터를 선정을 하는데 이제부터는 지정으로 바뀌는데 그게 언제부터냐면 2020년도부터고요. 그럼 6년 동안 자유선임 했다가 3년 동안 지정감사를 받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2020년도부터 그동안 계속 자유수임을 해왔으니까 무조건 지정감사 3년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상장기업의 60% 정도가 지정 대상이 돼요. 그럼 어떤 변화가 예상이 돼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유수임에서 지정감사를 하려면 회계법인이 어떤 행동을 할 것 같아요? 사람을 더 뽑겠죠. 왜냐면 이제 자유수임이 아니고 지정감사니까는 오디핏도 제대로 받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질 거니까 그러면 그 오디터를 많이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2020년도부터 할 거니까 언제부터 뽑겠어요? 2019년도부터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험 합격해서 회계법인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 거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고 그러면 그 빅4 네 군데에서 이 오디터들을 싹 지금 그 감사부서가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거기 들어가려고 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이걸 싹 쓸어가면은 그럼 빈자리가 또 생기겠죠? 그럼 거기에 또 기회윤이 생기는 거고 그럼 오디시 빡세지면 결산도 빡세지겠죠? 그럼 결산 전문가가 또 필요하겠죠?
그럼 또 거기 기회가 또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2018년도 안에 합격을 하시는 게 이 자격증의 밸류를 맥스할 수 있는 시기 되겠죠. 근데 이건 진짜 조금 늦어갖고 2019년도 말에 합격을 하면 이미 다 기차 떠난 거죠. 이미 다 자리 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질 테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생각 잘 하셔서 제가 볼 때 빨리 합격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2018 안에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하시라고 해요. 그래서 자기 레주메에 합격이라고 해야 어디다가 뭐 이렇게 해줄 거 아니에요. 공부 중 이러면 안 되죠. 어쩌라고. 그잖아요. 다 공부 중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네 과목을 다 합격해서 특히 회계법인 입사할 때는 회계 실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낸셜 어카운팅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아마 효과가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잘 짜시면은 도움이 될 테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회죠, 기회. 기회 요인이니까 전략을 잘 맞춰서 짜시라고 일단. 자, 두 번째 기회 요인은 뭐냐면 거기 유한회사란 말 보이죠, 유한회사.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식회사도 있지만 유한회사라는 것도 있어요. 그럼 그동안 유한회사는 회계감사를 안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또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 또 채용이 더 늘겠죠. 회계법인이 신났어요, 지금 빅4는. 그잖아요. 자, 세 번째는 공익법인이라고 해서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 있죠. 이쪽도 회계 기준을 새로 신설하고 여기도 회계감사 도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마저 된다면 이건 대박이죠, 대박. 그래서 최근에 종교인 과세하는 거 들어봤죠? 그럼 종교인을 과세하려면 재무제표가 제대로 만들어져야겠죠, 앞으로는. 그럼 종교 집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재무제표 기준하고 그 다음에 회계감사가 또 빡세지면 또 더 뽑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오디트를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인터널 컨트롤이라고 배웠죠? 그래서 내부 그 회계 관리 제도가 자, 리뷰란 말 배웠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그동안은 리뷰였어요, 리뷰. 그래서 네거티브 어슈런스를 줬는데 앞으로는 오디트로 바뀌어요. 그 회계법인이 만약에 상장되어 있으면 이건 상한가 들어갈 일이죠. 아닌가 봐요. 대화가 안 됐네. 그래서 어쨌든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큰 기회요인이 생긴 거고, 그럼 아마 회계 오디터들을 많이 뽑으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는 기회요인이니까 본인이 잘 판단을 해주셔야겠죠, 이제.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표를 잠깐 보시면, 테스트릿의 구성인데요. 테스트릿의 구성이 1테스트릿이 MCQ 33개 있는 건 배웠죠? 그래서 33개, 그리고 2번 테스트릿 가면은 또 33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테스트릿 가보면 시뮬레이션이 2문제가 있는 겁니다. 2문제. 그 다음에 이제 4번 테스트릿이 원래 4문제였는데 3문제로 바뀌었으니까 3문제로 생각하시고, 5번째 테스트릿도 3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세 번째 테스트릿 끝나고 네 번째 테스트릿 갈 때는 거기 글씨가 조금해서 안 보이는데 자세히 그 돋보기로 살짝 보면은 그 15분 보여요, 15분? 그럼 그때만 15분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 15분 동안 시간이 흐르지 않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시험 시간은 4시간 15분으로 보면 되겠죠. 실시간은 4시간이고 중간에 쉬는 타임은 세 번째 테스트릿 끝나고 15분 동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돌아와서 다시 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 그런 식으로 구성됐다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캡처한 건데, 테스트릿 세 번째 아마 클릭이 돼 있어서 아마 하얀색으로 돼 있을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 엑셀 아이콘 보여요? 그런 식으로 엑셀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엑셀이 4월 1일부터 새로 들어와서 엑셀 기능으로 이제 뭔가 계산도 하고, 표도 작성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인터넷에서 배운 것 중에 엑셀을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툴이 뭐겠어요? 그럼 삼각표 만드는 거 있죠. 본드 삼각표를. 그동안은 틀을 줬는데 이제부터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셀 지정해가지고 함수 집어넣어서 레포팅해서 딱 발표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니까, 올해는 초기니까 8개 중에 뭐 1개 정도 내겠죠. 엑셀로 하는 거 1개 정도 내겠지만 앞으로는 어쨌든 확대될 예정이 되겠죠. 그럼 이래 보나 저래 보나 하여튼 빨리 합격해야겠죠. 시험은 다양하고 어려워지고 그잖아요. 규정도 많이 바뀌고 또 지금 기회요인은 올해 기회요인이 생긴 거니까 하여튼 빨리 속도를 붙여서 올해 합격하시는 게 제일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노동시장이 한 번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요. 자리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사람 이미 들어간 사람이 턴오버 되려면 몇 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여튼 본인이 잘 전략을 잘 짜시라고요.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휴학을 할 수 있다면 지금 그걸 베팅을 하라고요. 휴학을 해서라도 어쿠르로 땡겨서 빨리 합격하는 게 본인 경력에는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 비트코인 인기죠? 그래서 비트코인 할 때가 아니고요. 빨리 공부해서 빨리 몇 달이라도 합격 빨리 해가지고 회계법인 입사에 그 서류 빨리 내는 게 제가 볼 땐 더 수익률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공지사항은 다 한 걸로 하고 자, 교재 펴주세요. 교재. 일단 수정을 좀 하고 가죠. 자, 교재 보시면은 그 맨 앞에 CBT 인트로덕션이라는 데 펴주시고 자, CBT 인트로덕션 보시면 거기 CBT의 과목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1번인데 빨리 펴보세요. 자, 그럼 거기 두 번째 칸에 보시면 Financial Accounting Reporting이라고 돼 있고 시험 시간은 4시간이고 테스트 리스트 5개인데 50% 50%인데 가로 안에 50% 안에 9개가 아까 몇 개로 바뀐 거예요. 8개로 바뀐 거니까 살짝 수정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가보시면 마찬가지로 테스트 리스트 구성 내용에 가보면 두 번째 Financial Accounting에 가보면 그 네 번째 테스트 리스트 TBS 4개로 돼 있죠. 그걸 3개로 고치시면 되겠죠. 이제. 됐죠? 거기까지 이해하고. 자, 그 다음에 고에서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목차가 있어요. 한 페이지 앞으로 가보시면 차례 해놓고 목차가 있을 거예요. 자, 1장이 Governmental Accounting이라고 해서 정말로는 정부에게죠. 정부에게. 줄여서 영어로는 GOV라고 할게요. GOV. Governmental Accountin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거 뭐 너무나 중요합니다. MCQ로도 엄청 나오고 시뮬레이션으로도 엄청 나오고 우리 수업의 반은 이걸로 할 거예요. 우리 2달 중에 한 달은 거의 이것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두 번째가 2장. 자, 2장은 나포 프라핏 어카운팅이고 한국말로는 비영리 회계죠. 비영리 회계. 정부는 영리예요, 비영리. 비영리니까 둘을 합쳐서는 넓은 의미의 비영리 회계죠. 넓은 의미에서는 또 비영리 회계로 보시면 돼요. 줄여서 얘는 NFP라고 씁니다. 나포 프라핏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얘도 전통적으로 중요한 데다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갭이 바뀌었다고 했죠. 그래서 뉴 갭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 책은 뉴 갭을 반영한 거니까 그냥 이 책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뉴 갭이니까 기출문제는 없겠죠. 그러니까 2018년도 백허 그 문제는 그냥 백허가 그냥 만든 거지 기출문제는 올해 1월 달부터 처음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약간 이쪽은 그 실제 문제 형태가 어떤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백허가 게싱한 걸 가지고 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내용을 조금 더 탄탄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과정의 핵심 챕터입니다. 그리고 이 두 과정의 공통점 뭐냐면 그 여기 와서 처음 배우는 거죠. 중급 회계는 뭐 한국에서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고 회사에서도 배우고 여러 곳에서 배우는데 이거를 해본 적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부 회계랑 비용 회계는 세상 태어나서 여기 와서 다 오늘 처음 배우는 거예요. 미리 선행 땡겼어요? 예? 다 처음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2달 후에 가면 또 실력의 차이가 생기겠죠. 희한해요. 희한해. 다 처음 배우는 건데 또 수업도 다 같이 들었는데 2달 후가 되면 또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럼 왜 차이가 나겠어요? 그건 정부나 비용의 문제가 아니고요. 학습의 알고리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동안 자기의 학습 방법에 문제가 있는 거죠. 빨리 습득하는 사람들은 뭔가 노하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캐치하고 안 중요한 건 빨리빨리 버린다든가 반복을 잘한다든가 어떤 노하우가 있는 거니까 하여튼 이걸 계기로 본인의 어떤 그런 적응 능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일단은 그리고 테스트를 떠났을 땐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맞춰야 합격을 하니까 일단 자, 그다음에 3장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파트너십 어카운팅인데 시험에 거의 출제가 되지 않아요. 거의 MCQ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한 거니까 이거는 동영상으로 제낀단 말이에요. 동영상으로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장. 4장은 Foreign Currency Accounting이라고 되어 있죠. 줄여서 FC라고 할게요. FC. 자, 한국말로는 환율, 외환회계죠. 외환회계. 자, 그 다음에 5장. 5장은 해칭 어카운팅이에요. 자, 한국말로는 위험회피회계라고 하고, 자, 위험회피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수단이 파생상품이죠. 파생상품. 그럼 이제 선물이라든가 옵션이라든가 파생상품을 이해해야 또 회계 처리가 이해가 될 테니까. 이게 5장이고요. 그 다음에 6장이 펜션 어카운팅 보이죠. 펜션. 자, 펜션은 한국말로는 퇴직부채예요. 퇴직금과 관련된 부채에 따른 회계 처리인데, 퇴직금은 확정이에요, 추정이에요? 추정이죠. 그럼 퇴직금은 미래 퇴직할 당시 급여로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언제 퇴직할지도 모르지만 그때 연봉이 알 수는 없잖아요. 연봉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는데, 그럼 보험회사에서 그런 거 추정해주는 사람이 계리사라고 있죠. 계리사. 계리사가 영어로 뭐예요? 액추얼이죠. 액추얼이. 그럼 그 사람들의 에스티메이션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의 추정 방식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중요하긴 중요한데 주로 포커스는 TBS 위주로 접근하시면 돼요. 그래서 MCQ는 비중이 낮은데 시뮬레이션 8개 중에 하나 뜨면 이제 웨이트가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소한 건 버리고 중요한 TBS 위주로만 가라 이거예요. 특히 아까 제 얘기 듣고 하여튼 올해 안에 꼭 합격할 사람은 날짜를 땡기려면 이 전략을 잘 지켜야겠죠. 이제 진짜 오래 공부하고 싶으려면 3장을 열심히 하세요. 그럼 진짜 이 공부를 오래 하게 될 거니까. 예? 그러니까 진짜 빨리 하고 싶다면 반대로 하란 말이에요. 3장을 스킵하고 1장, 2장에다가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4, 5, 6은 시뮬레이션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형태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MCQ 이해되면 되고 말명에 빨리빨리 가서 일단 75점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주시라고. 지금은 점수 몇 점 받는 게 중요해요.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적시성이 더 중요한 시점인 거니까. 그러니까 75점이면 어떻고 76점이면 어떻게 빨리 합격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그럼 어디가 출제 비중이 높은지를 잘 듣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잘 짜시라고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7장하고 8장은 각각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7장 제목은 스페셜 레포팅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1번에 인터림 레포팅 그러면 이제 분기죠. 분기 보고서라든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역시 시뮬레이션은 안 나오고 MCQ 위주로 몇 개 정리하시면 되는데, 자, 7장은 나중에 오딧 가서는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딧을 위해서는 7장을 해놓으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거 다 해줄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이거 다 시뮬레이션 준비해주려면 그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도 동영상으로 가는 거예요. 자, 8장의 디스클로저는 뭐 공시사항이니까 더 말할 것도 없죠. 공시사항을 시뮬레이션 낼 수는 없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해도 MCQ 위주로 보시고, 얘도 동영상으로 가겠다, 이겠죠. 그래서 이 세 개 동영상으로 가는 건 이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이걸 제가 강의를 해버리면 여기 시뮬레이션 또 못 풀어줘요. 그건 효과적인 수업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동영상으로 보시고 여기 시뮬레이션을 집중적으로 같이 보는 게 더 효과적인 거니까 그렇게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달 반은 요거 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 달은 요거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질문 있으실 분 여기까지. 너무 완벽한 설명이죠. 질문이 없죠. 네, 여기까지 보시고. 네. 그래서 전략을 좀 잘 짜세요. 제가 볼 때는 2018 안에 합격하는 걸 생각을 해서 전략을 잘 설정을 해가지고, 그럼 2019에 아마 제가 볼 때 기회 요인이 많이 생길 테니까 2020이면 늦어요. 그때는 이미 저질러진 거기 때문에 2019에 아마 리크루팅이 많이 발생할 테니까 올해 합격을 해 놓으시고 합격증을 들고 이제 레주메를 막 뿌려야겠죠. 회계법인에도 넣고 또는 상장회사라든가 막 넣고, 넣을 때는 이제 IFRS는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회계 정보는 공부를 하고 이제 지원을 이렇게 하고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세법도 잘 파악을 해서 본인이 세법 지식이 좀 있고 어드밴스까지 완료를 했다면 빨리 1, 2월 달에 레귤레이션을 동영상으로 끊고 6월 10일 날 레귤레이션 보러 가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죠. 안 그러면 다시 또 뉴텍스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그 템포리 양식도 바뀌었고요. 또 다시 업데이트 할 내용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걸 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면 질문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전혀 질문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완벽하게 한 거죠. 자, 1-1페이지 가보시죠. 자, 일단 수업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 이해 과목이겠어요? 암기 과목이겠어요? 정부에게는. 우리가 회계라는 거는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를 장부에다가 옮겨 적고 장부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게 재무제표잖아요. 그죠? 그럼 회계라는 거는 사실은 데빗 크레딧보다 더 중요한 게 거래를 이해하겠죠. 거래. 이 거래가 도대체 무슨 사건인지를 이해를 해야 적절하게 옮겨 적고 나중에 재무제표화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자, 우리는 그 기업의 거래는 대충 이해를 하잖아요. 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배우는 과목이 그 경영학이나 이런 거죠. 그러면 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거 이해해요? 그것도 이해했고. 그러면 경영자가 왜 주주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 거니까 경영학을 배웠기 때문에 기업의 거래는 대충 이해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대충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데, 그럼 정부의 거래를 이해하려면 정부의 행위를 배우는 과목 이름이 뭐예요? 행정학이죠. 행정학. 그럼 행정학을 배워야 정부 거래가 이해가 되겠죠. 근데 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행정학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래를 이해한 척하고 외워야겠죠.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암기로 가는 거예요. 암기. 특히 거래도 문제지만 재무제표 양식이 다 바뀌기 때문에 FS 포맷을 다시 처음부터 외우셔야 돼요. 근데 기업의 재무제표는 4개지만 여기 재무제표는 9개예요. 9개. 그래서 9개를 달달달 외우고 다니셔야 되고, 비영리도 마찬가지예요. 비영리. 종교단체 행위를 우리가 또 평상시에 이해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럼 기부금에 대한 회계 처리라든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어렵을 뿐더러 또 갭도 바뀌었고 또 재무제표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거는 무조건 암기 과목으로 가셔야 된다. 그렇죠? 그럼 암기로 그 포인트가 암기라면 깊이 있는 공부가 중요해요? 회독수가 중요해요? 회독수가 중요합니다. 그럼 몇 회독을 해야 시험장 가서 안정적으로 합격을 하겠어요? 제가 볼 때 재무제표는 한 50회독을 하셔야 돼요. 50번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안 믿겨지면 한 번만 보고 가보세요. 재밌겠죠? 재밌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50회독을 해서 어떤 수준까지 올라야 되냐면, 우리가 기업회계면 손익계산서 1번이 뭐예요? 매출액이고 2번이 뭐예요? 매출원가고. 그래서 마지막 결과물이 뭐예요? 넷인컴이다라는 게 안정화돼 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50번 이상을 보니까 이렇게 안정이 된 거잖아요. 근데 정부에게는 제가 여기다가 재무제표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 다 믿겠죠? 제가 거짓말 해도 돼요, 오늘은. 여러분들 모르니까. 에? 근데 앞으로 정부에게 손익계산서 그러면 뭐 이렇게 딱 생각이 날 정도로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근데 우리의 비애는 뭐냐면 이 과목은 우리한테 가장 낯선 과목인데 마지막에 배우니까 노출 시간은 짧죠. 오히려 기업의 재무제표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도 많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건데 인터 때부터 들으니까 노출 시간 제일 길고, 제일 안 봤던 재무제표는 딱 2달만 보고 시험장 가야 되니까 이건 노출 시간이 짧으니까 더 불리해지는 거니까, 그러면 인위적으로라도 노출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노출이 포인트예요. 누가 많이 봤는지가 핵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권장하는 학습 방법은 뭐냐면 맨 뒤에 어펜딕스라고 한번 찾아가 보세요. 어펜딕스 빨리 찾아가 보세요. 그럼 어펜딕스에도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펜딕스 1페이지 찾아가 보시죠. 어펜딕스 1페이지 재무제표 이름이 Government Wide에 Statement of Net이라고 되어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무제표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 일단 집에 가서 반드시 뭘 하냐면
이 어펜딕스의 재무제표를 다 스마트폰으로 찍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갖고 다니면서 보는데 그냥 넣어놓으면은 잘 안 찾아지니까 자기 카톡 있죠? 카톡 바탕화면에 깔아놓습니다. 그럼 카톡 하면서도 보겠죠? 너무 잔인해요? 해야 돼. 예? 그리고 페이스북 해요? 거기 바탕화면에도 깔아놓습니다. 인스타그램 있어요? 도배를 합니다, 이걸로. 기존의 음식 사진 다 딜리트하고, 예? 가서 먹는 거 테스트할 거 아니잖아요. 다 지워버리고 이걸로 다 바꿉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의 모든 인터넷 환경을 재무제표로 도배를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아쉬우면은 요거를 또 프린트해서 자기 그 밥상머리나 화장실 있죠? 온 곳에 붙여놓습니다. 그럼 50회독이 되겠죠? 눈 감고 다니지 않는 이상은 보게 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 보면 사람이면 생각을 하겠죠. 재무제표를 보면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생각할 테니까 제가 볼 땐 그런 인위적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하시라겠죠. 오늘 똑같이 배웠는데 두 달 후에 실력 차이가 나오는 건 저런 요인이 있겠죠. 진짜로 열심히 같이 반복한 사람이 있고 수업 한번 듣고 그냥 집에 가서 책 던져놓고 다시 오면은 그럼 없던 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작업을 해주시라고. 그렇죠. 이 세 개는 이제 암기보다는 이해예요, 이해. 주로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가 주로 파이낸스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요거는 어떤 재무 관리를 이용한 이해력을 좀 바탕으로 하는 거니까 요거는 수업 들을 때 잘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시면 되고 하여튼 이거는 대충 이해하고 빨리 외우시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냥 외운 다음에 계속 반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는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특히 시뮬레이션 나오는 거는 약간 파이낸스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이니까 그거는 좀 반드시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건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됐어요. 이렇게 보고 자 그러면 1-1페이지 진도가 나가요. 그리고 어드밴스랑 거버 같이 듣는 분들은 어드밴스 처음 시작할 때 수험 전략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이따 저녁 때고 설명드리시면 돼요. 일단 지난 시간에 어드밴스 이미 들으신 분들은 중복해서 들을 필요는 없으니까 이따 어드밴스 시간에 그건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1-1페이지 가보시면 정부에게 의의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 자 1-3페이지 가보시죠. 1-3페이지. 자, 그 다음에 특히 우리 정부에게는 수업 시간에 제가 재무제표나 이런 거를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필기량이 좀 많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효율적인 학습을 위해서 어드밴스 이미 들어본 분들은 다 그렇게 했던 거죠. 잠깐 시간을 드립니다. 제가 필기 다 끝나면. 그럼 빨리 사진을 찍으시라고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필기하라고요. 그래서 필기하느라고 수업 듣지 못 듣고 그렇게 하지 말고 시간을 준 제가 나갈 거예요. 나갈까요? 그럼 잠깐 텀을 줄 테니까 사진을 찍고 그걸 집에 가면서 특히 집에 가면서 복습을 하세요, 그냥. 오늘은 휴일이니까 그렇더라도 평일 같은 경우는 지하철에서 집에 갈 때 보면서 가다 보면 벌써 집에 와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복습을 하시라고. 자, 그러면 1-3페이지에 그 밑에 그 메뉴에 미국 정부 회계의 의의라고 해놨죠. 자, 그거의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거니까 자, 책에는 없는 거니까 여기 써드린 거 있다가 사진 찍고 하시고 잘 보세요. 자, 그동안 배웠던 게 기업회계니까 기업회계부터 먼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 기업회계의 주인은 주주고요. 대리인이 경영자죠. 그럼 주주는 자기 돈을 넣었지만 실제로 경영에 참가 못하게 돼 있죠. 경영 간섭을 못하게 돼 있는 게 일단 주식회사의 기본 체제니까 대신 경영자는 자기 돈 없이 경영을 한 후에 나중에 주주에게 자기 성과를 보고해야겠죠. 일단 그럼 그 보고하는 수단이 바로 Financial Statement라고 배운 거예요. 현재 우리 기업의 재무제표는 몇 개 있어요?
그러면 4개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 4개 중에서도 일단 주주부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재무제표가 뭐겠어요? 주총에 딱 갔을 때 시간 10초 줄 테니까 뭐 하나 봐라. 그럼 제일부터 뭐부터 봐야겠어요? 프로핏이죠. 이익부터 보고 싶잖아요, 일단. 그리고 이익을 엠빵한 걸 EPS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 중에 제일 중요한 건 IS죠. 그 다음에 이제 BS 가서 뭐 자본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고. 주석은 뭐 보지도 못하죠, 거기 주총 가서 일단은. 그러니까 일단 4가지지만 핵심 지표는 프로핏이죠. 일단 프로핏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근데 이 재무제표는 얘가 작성해서 얘한테 보고하다 보니까 그 재무제표를 통해서 경영자의 성과평가를 할 건데 경영자가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식될 가능성이 크죠. 네가 작성해온 걸 보고 너를 성과평가를 하겠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다 소설 써갖고 올 확률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규제가 갭이죠. 갭. 회계 기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럼 현재 US 갭을 만드는 곳이 어디예요? FASB죠. FASB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 그동안은 FASB의 갭을 배운 거죠, 일단. 두 번째 또 그대로 지켰는지를 보기 위해서 반드시 회계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거죠. 어디까지 받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규제가 2개 붙어 있는 거죠. 제가 작성할 때 규제도 있고 또 실제로 검증을 하는 거죠. 검증하는 규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패턴 그대로 정부나 비영리도 간다 이거죠. 아까 GOV라고 했죠. 정부.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라고 가정하고 서울시. 서울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시민이죠. 시민. 어색하죠. 시민이다. 내가 주인이다. 말이 되냐. 그럼 대리는 누구예요? 시장이죠. 시장. 시장도 일종의 경영자라고 봐야겠죠. 그럼 시장 현재 이름 뭐예요? 박씨죠. 박씨. 그 사람은 잘 하고 있어요? 잘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1년 동안 내는 세금은 얼마예요? 그런 거 원래 관심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내년도 한 6월 달쯤 되면 관심이 있겠죠. 또 지방선거를 할 테니까, 이제 뭐 할 테니까, 어쨌든. 그러면 정부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뭔가를 집행을 하는 건데, 지금 우린 이제 서울시는 지방정부고,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정부는 올해 예산이 400조라고 하잖아요. 400조. 그럼 국민들한테 400조 세금을 걷어서 얼만큼 효율적으로 썼는지를 보고, 원래는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거잖아요. 선거에도 이용하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쨌든 이 서울시장의 성과평가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로 우리는 하겠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이제 재무제표가 있는데 참고로 아까 제가 재무제표는 얘가 몇 개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9개가 있단 말이에요. 9개. 그럼 9개의 양식을 또 싹 외우셔야 된다고 나중에. 그 문제는 얘를 규정하는 또 회계 기준이 있겠죠. 회계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회계 기준을 원래는 얘가 제정을 해야 되는데 얘가 제정하려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인터에서 여기에 베이직 컨셉 배웠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퀄러티 있죠. 펀더멘탈 퀄러티 2개 배웠어요. 그 다음에 인핸싱 퀄러티가 몇 개 있었어요. 4개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어썸션 있죠. 어썸션도 있고 제약 조건도 있었는데 어썸션 중에 하나가 어쿠럴 베이시스라고 있었죠. 또 하나의 어썸션이 뭐예요? 고잉 컨선이죠. 이러시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나중에. 어쨌든 제일 중에 얘의 핵심은 발생주의거든요.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수익을 언제 인식해요? 언드죠. 언드. 근데 비용은 매칭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기업은 자기가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거니까 언드라는 것도 있고 매칭을 시킬 수가 있는 건데 정부는 세금이잖아요. 세금. 세금은 매칭시킬 수가 없는 게 세금을 많이 낸 납세자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요. 세금을 적게 낸 납세자가 혜택을 더 받아요. 그럼 적게 낸 사람이 왜 혜택을 더 받죠? 반대로. 역진적인 게 원래 정부의 구조라고요. 역진성을 갖는 게 정부의 원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정부로부터 혜택을 또 적게 받는 거니까 애당초 매칭이 안 되죠.
또 텍스가 언드란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다른 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GASB라고 보이죠? 이거는 GASB라는 곳에서 갭을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게요. 당연히 뭐의 약자예요? Governmental Accounting Standard Board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일단 발생주의가 원칙은 아니겠죠. 다른 식의 어떤 회계주의가 있을 거다, 이게. 그러니까 만드는 기관이 다를 정도로 이렇게 만들 거면 그 안에 내용물은 엄청 다르겠죠. 근데 이걸 이제 태어나서 오늘 다 처음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거 노출 시간은 딱 2달밖에 없으니까 굉장히 회전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배우느냐? 자, 한국에서는 정부회계라는 게 그 우리 회계사 시험 과목에는 거의 없는데 우리 미국에는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한국은 서울시의 회계감사를 회계법인이 안 하고 감사원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정부나 시정부의 회계감사를 회계법인이 한단 말이에요. 회계법인이. 그럼 우리 AACP 시험의 최종 목적은 오디터를 양성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오딧 대상이면 전부 시험 과목이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는다 이거죠. 회계감사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시험 과목에는 이 정부 회계라는 걸 알아야죠. 정부의 갭을 알아야 어피니언을 우리가 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는 이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어쨌든 정부 회계는 얘 갭을 배우는 거예요. 갭을 배우는 거다 보시고. 자, 참고로 이제 나포 프라핏도 같이 하는 김에 보자는 말이에요. 비영리죠. 대학은 영리예요, 비영리? 비영리죠. 이런 학원은 영리예요, 비영리? 영리고. 대학은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이 많죠. 이익이 많은 거랑 영리, 비영리는 별개 문제예요. 비영리라고 이익 없는 게 아니거든요. 종합병원은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비영리죠. 근데 이익 많죠. 제약회사는 영리예요, 비영리예요? 영리죠. 그것도 영리입니다, 일단. 그럼 도대체 영리랑 비영리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종교단체는 영리예요, 비영리? 비영리인데 종교단체 잘 만들면 이익이 엄청나죠. 말씀 하나로 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원가 없이 들어오죠. 매출액이고 그로스 프로핏 아니에요. 그죠? 근데 종교단체는 이익은 많은데 비영리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비영리는 주주가 없다는 거예요. 주주가 없다 보니까 상장회사로 상장을 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나 스탠퍼드 상장된 거 본 적 없죠. 무슨 병원 또 상장된 거 본 적이 없고 무슨 교 상장시킨 거 본 적이 없잖아요. 그 상장시키면 벌써 상한가 몇 번씩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ROE가 엄청 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결국 사후적인 이익 여부보다는 취지 자체가 소유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특히 얘들이 영리가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대학이라든가 병원이라든가 종교단체에 자본시장에 돈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본의 논리로 모든 걸 해야 되니까 그럼 대학은 사실은 정원을 둘 필요가 없죠. 다 하버드 도장 찍어주면 되잖아요. 도장 받으려고 대학 한 거잖아요. 그럼 돈 받고 그 자리에 도장 찍어주겠다고 그냥 즉시. 그럼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거고 병원이 더 심각한데 병원은 환자를 완치시켜주면 안 되죠. 계속 고객으로 계속 우리한테 올려면 죽이지는 말되 또 완치는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우리 병원에 오게끔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은 지금 그건 아니지만 제약회사는 약간 의심스러운 거죠. 제약은 지금 상장이 돼 있으니까. 종교단체는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일단.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이 비영리의 특징인데, 그럼 종교단체 대표적인 무슨 교라고 생각했을 때 주인은 신도죠, 신도. 근데 그걸 또 운영하는 좋게 말하면 경영자고 교주님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 주 수익은 뭐예요? 기부금이죠, 기부금. 그럼 모든 종교단체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남을 갖잖아요. 교주님 말씀을 듣고 뭔가를 이렇게 내게 돼 있죠. 그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기부금이 잘 쓰여졌는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사실은 궁금한데 거기서 이제 궁금해요 말을 했다가는 이단 소리를 듣고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럼 누가 법 체계적으로 이걸 만들어 줘야겠죠,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예 재무제표가 없는 거고 미국은 재무제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는 세 개다 미리 개수를 외워놓으시는 거예요. 세 개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근데 이제 여기 갭은 누가 만드느냐? 그 밑에 보시면은 비영리는 다시 두 가지 류로 나눠요. 프라이빗하고 퍼블릭으로 보이죠. 자, 프라이빗은 이제 대학이면 사립대학인 거예요. 사립대학은 FASB가 갭을 만들고, 퍼블릭이면 주립대학이겠죠. 그건 이제 이 GASB가 만드니까 둘 다 관여해요. FASB도 있고 GASB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시험에서는 FASB가 중요해요. 프라이빗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고. 그럼 더 중요한 건 얘들은 회계감사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으니까 우리 시험 과목에 들어온 거겠죠. 계속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얘는 회계감사를 받는다 이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선진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는 종교단체가 재무제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만들기는커녕 요번에 처음 그 종교인 과세가 처음 된 거잖아요. 세금을 새 상태에서 처음 내고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 이제 재무제표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면 결국 회계감사가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아까 적어드리는 오퍼튜니티 기회 중에 한국은 이게 이제 미국을 좀 따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실무적으로는 여기 회계법인의 시장이 열리는 거니까 거기에도 약간의 기회 요인이 또 생겼다 이렇게 보는 게 예요. 어쨌든 우리는 다 회계감사 대상이니까 시험범위에 들어오는 것이고, 한국은 이 둘 다 회계감사 대상이 아니니까 한국 회계사 시험에는 없죠. 저런 과목들이. 근데 우리 과목에는 있는 이유는 오디트 대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예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면 결국 한국도 이렇게 바뀌겠죠. 공익법인이 이렇게 된다고 하고 결국 정부도 나중에 근로 회계법인한테 감사권을 주게 되면 이게 다 결국은 다 들어올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촬영 하세요. 촬영 시간 30초. 자, 그럼 어쨌든 지금은 1장은 정부회계니까 정부회계는 주로 이제 GASB죠. GASB의 갭을 배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페이지 가보시죠. 1-4페이지 가보세요. 자, 맨 위에 그 4번에 정부의 기초지식이라고 해놨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상식이 많이 딸리냐면 세금 있죠, 세금. 그래서 뭐 국세, 지방세 뭐 이런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상식 용어들이 의외로 여러분들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저는 당연히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막 설명했는데 벙 뜬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그거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이 내용들은 그 초등학교 사회책에 나와요. 네? 국가와 사회 그 편이 나오니까 이 정도는 초등학생들도 아는 용어라고 생각하시고 집에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미국 정부의 종류 이렇게 돼 있죠. 정부의 종류. 그래서 미국은 그 정부를 3단계로 나눠요. 최상위 정부가 연방정부죠. 연방정부가 Federal Government니까 F라고 해. F 연방정부고, 자, 그 다음에 주정부가 스테이트겠죠. 스테이트.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티라든가 카운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걸 우리가 통칭해서 그냥 로컬 거버먼트라고, 로컬 거버먼트. 이건 이제 지방정부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우리가 미국을 잘 모르니까 한국으로 비교한다면 한국도 정부가 두 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한국도 중앙정부를
보통 국가라고 표현하고 국가. 국가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이고 그 밑에가 이제 지방자치단체인 거예요. 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도 다시 두 개 분류로 나눠요. 경기도 알죠? 경기도. 경기도지사가 높아요? 서울시장이 높아요? 어느 게 더 되고 싶어요? 시켜주지도 않겠지만 그럼 서울시장이 대통령으로 하는 지름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서울시장이 되고 싶은 거니까 그러면 시 중에 도급에 해당되는 시가 있겠죠. 그걸 무슨 시라고 해요? 한국에서는 광역시라고 하죠. 광역시. 그럼 광역시와 도는 같은 급이 있죠. 뭐 이런 거 이 사회가 딸리는 이 그림. 그래서 광역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가 있다면 지자체 중에 이제 위에 급인 거고. 그럼 경기도 밑에 성남시가 있고요. 서울시 안에 강남구가 있단 말이에요. 강남구청장이 되고 싶어요? 성남시장이 되고 싶어요? 시켜주지도 않아요, 그냥. 그럼 마찬가지로 광역시 안에 구랑 도 밑에 시랑 같은 급이겠죠. 그리고 성남시 안에 또 구가 있겠죠. 그 구랑 강남구는 비교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우리 동이랑 비교했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은 시지만 얘는 그 도급의 시인 거고, 얘는 구지만 일반 시급의 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세금 중에 일로 귀속되는 세금을 무슨 세금이라고 해요? 국세라고 하고, 일로 귀속되는 세금이 지방세인데 지방세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세가 광역시나 도세겠죠. 그 다음에 이걸로 가져가는 세금이 구나 도는 시세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내는 자동차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지방세면 서울시에다 내면 서울시가 일부 받고 일부는 해당되는 구청에 주겠죠. 둘이 쉐어링 하는 걸 보시면 되고, 대신에 여러분들 내는 소득세. 소득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예요? 그건 국세니까 국세는 국세청이 내는 거예요. 지방세는 어디다 내는 거예요? 여기다 내라고요, 그냥. 국세청에서 안 받아줘요. 그 국세청은 국세만 징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게. 그럼 국세의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소득세랑 VAT라고 알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10%가 가장 대표적인 판매세죠. 이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지방세 중에 대표적인 거는 재산세 정도예요. 재산세. 그래서 이해되는 척하고 외우시라고 방법이 없어요. 뭐 정보를 처음부터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초등학교 4학년 내용을 처음부터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대충 듣고 빨리빨리 보고 이렇게 하시라고. 대신 조금만 더 이해하고 싶다면 중간에 집에 쉬는 시간에 집에 갈 때 네이버로 검색해 보세요. 네? 그럼 다 주옥 같은 기사들이 뜰 거예요. 그거 보고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미국 문화를 좀 이해되는데, 미국은 이 주정부가 중앙정부에 속하는 거예요, 지방정부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연방제라고 하잖아요, 연방제. 그 연방제 소리는 이 50개 주가 원래 중앙정부인데 중앙정부의 중앙정부를 만든 게 연방정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여기 여러분들 중앙정부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국가에 해당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만약에 EU가 통합이 잘 됐으면 저런 식으로 갔겠죠. 유럽 연방정부가 있을 거고, 그럼 독일, 영국 이런 데들은 다 주정부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미국도 그 남북전쟁 하기 전에는 연방정부는 거의 껍데기였잖아요. 거의 주정부가 위주로 다 갔다가, 링컨은 알죠? 그래서 남북전쟁 이후에 이제 연방정부가 패권 잡고, 그 다음에 달러 통화권 발권 잡으면서 이제 그때 패권을 가져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체제로 된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내는 국세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소득세나 VAT 같은 국세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소득세 낼 때 두 가지로 구분해야겠죠. 연방소득세도 있고 주세도 있겠죠. 그러니까 소득세는 이 두 군데로 나중에 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50개 주 어디 거주하든 간에 기본으로 내는 세금이 뭐예요? 연방소득세고 해당되는 주에서 추가로 더 납부하는 세금이 주소득세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정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산세는 똑같이 애들도 지방정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회계 감사 대상인 것만 넣기로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연방정부는 오딧 대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연방정부는 워낙 그 국방이라든가 기밀 자료가 많으니까 이거 지금 회계 감사했다가 그 다 털어나면 그잖아요. 기밀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얘는 대신에 회계법인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아니, 회계법인이 감사하면 다 실사해가지고 핵폭탄 몇 개 뭐 이렇게 다 계속 레포트하고 예? 발표하지 않으면 의견 거절 뭐 이렇게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일단 그잖아요. 그리고 핵 가서 실제로 실사하고 관찰하고 예? 입증 감사하면서 핵 먹고 이렇게 되고 그런 건 알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군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는 감사 대상인 거죠 일단.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연방정부는 시험 범위에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게 그러면 주정부랑 지방정부가 해당이 되는 거니까 연방정부는 제외다 이렇게 하나 외우시고 제외다 이렇게 넣으시고 그 얘기는 1-3페이지 가보시면 있어요. 나중에 1-3페이지 가보시면 그 중간에 네오박스 바로 위에 한국말로 단 연방정부 회계는 본서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됐으니까 연방정부는 우리 정부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정부를 알고 싶어서 지금 정부 얘기를 배우는 게 아니고 회계 감사 대상이니까 정부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회계 감사 대상이 아니면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일단. 자, 1-5페이지 와보시고 용어니까 좀 외우세요. 3번에 정부의 수익구조라고 해서 정부가 수익을 창출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수익이 있는데 거기 비교환, 교환 이런 말 있죠. 자, 비교환이라는 건 일방적으로 거둬들이는 수익이고 교환은 기브 앤 테이크죠. 일을 해줬기 때문에 받는 수익들 얘기하는 거니까 세금이 대표적인 비교환이죠. 세금이 대표적인 비교환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정부가 세금으로 또 운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재산세도 내지만 지하철 탈 때는 세금으로 운행해요? 지하철 요금으로 운영해요? 그럼 요금을 받죠. 요금을 받는 건 교환 수익이죠. 자, 그런 교환 수익을 앞으로 유저 차지라고 해요. 그럼 사용자한테 차징을 하는 걸 앞으로 교환 수익이라고 하고 세금은 그냥 일방적으로 걷어들이는 거니까 그런 건 비교환 수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정부가 하는 그 업무는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앞으로. 교환이 있고 비교환이 있다. 비교환의 업무는 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거고 교환은 지금 얘기한 유저 차지로 그 수익을 창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집에 만약에 불이 나서 그 소방차 가서 불을 꺼주면 그건 교환이에요, 비교환이에요? 요금 내요, 안 내요? 안 내겠죠. 그럼 그건 비교환이니까 그럼 소방관 월급인가 이런 건 다 세금으로 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불 꺼주는 게 교환이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교환이면. 불 꺼준 것만큼 돈을 지불해야 된다면 저소득층은 불을 끄면 안 되겠죠. 와서 막 말리겠죠. 안 돼요. 나 돈 없어. 이렇게 말릴 거 아니에요. 그죠? 또 돈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탄 상태면 안 끄는 게 낫죠. 소방에 손익분기점이 생겨요. 예?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끄는 게 좋은지 뭐 이런 결정도 해야 되고 희한한 일이 생길 테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비교환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니까 이건 비교환으로 하죠. 그렇죠? 대신에 우리 수도나 전기는 교환이에요, 비교환이에요? 교환이죠. 그게 비교환이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서 쓰는 전기랑 수도가 공짜예요. 세금으로 다 조달한 거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 안 끄고 다니죠. 물도 안 잠그겠죠. 자원의 낭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는 교환 사업으로 해야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걸 연구하는 학문이 행정학이라고 해요. 그냥. 그럼 이 서비스는
교환으로 할까? 이 서비스는 비교환으로 할까? 그런 걸 설계하는 게 이제 행정학인데 우리는 행정학 있다는 거 모르니까 그냥 외우는 거죠. 대충 이게 교환이다 비교환이다 행태만 외워주시라 얘기예요. 됐고요. 그 다음에 4번에 거기 미국 조세 분류는 세 가지로 나누시란 말이에요. 연방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이 연방세고 주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이 주세겠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이제 그 로컬에 귀속되는 건데 참고로 연방정부는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니니까 연방세가 시험에 나올 일은 거의 없겠죠. 그리고 어쨌든 인컴택스는 대부분 연방세에 귀속이 되고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셀즈택스라고 하죠. 그럼 셀즈택스는 주로 주세입니다. 주세. 그래서 스테이트한테 귀속되는 거는 셀즈택스라고 보고 자, 로컬한테 귀속되는 대표적인 게 프로퍼티 텍스예요. 재산세다. 이렇게 하나 외워놓으시고 일단 거기까지 해주시고 1-6페이지 가보세요. 1-6페이지 빨리 가보세요. 자, 5번에 차이점 보이죠? 차이점? 별표 쳐놓으시고 거기 1, 2, 3, 4, 4개의 차이점 제목을 싹 다 같이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어카운팅 사이클 보이죠? 어카운팅 사이클은 공통점이에요. 기업회계랑 우리 정부회계는 회계 순환 주기는 동일하게 가져가는 거니까 그거부터 읽어볼게요. 1번 거래를 분석한다. 2번 저널라이징 한다. 3번 레저에다 포스팅 한다. 레저 잔액을 모아놓은 걸 시산표라고 하죠. 그럼 4번에 수정 전 시산표를 작성하고 5번에 수정 분기 끊고 6번에 수정 후 시산표 만들면 세 번째,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재무제표 만들고 마감하는 것까지 똑같은 거니까 그러면 데빗, 크레딧, 레저, 저널, 트라이얼 밸런스 이런 건 다 똑같이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건 다 똑같이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차이점이 4개니까 이제 4개의 이름들을 같이 외우는데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 펀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펀드 어카운팅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정부는 펀드 어카운팅을 하고 기업은 하지 않겠죠. 일단은. 자, 두 번째가 수정 발생주의를 modified accrual이라고 표현한 거고 줄여서 수업 시간에는 MA라고 쓸게요. MA. 수정 발생주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세 번째가 버지터리 어카운팅이에요. 버지터리 어카운팅은 줄여서 BA라고 할게요. BA. 한글로는 예산 회계다. 자, 버지팅하고는 다른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예산을 만드는 거랑 예산 회계는 다른 얘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기업은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산 회계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당연히 예산도 있고 예산 회계도 있는 거죠. 그럼 예산은 뭐고 예산 회계는 뭐냐면 예산을 기업이 만들 때는 엑셀로 만들죠. 그냥. 엑셀로 스프레드शी트에서 만든 건데 그걸 장부에 넣지는 않잖아요. 장부에 넣어야 예산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은 예산 회계가 없으니까 예산 짤 때 썼던 계정들을 표현할 그 계정이 필요가 없는데 정부는 그걸 계정으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러면 기업에서 보지 못한 또 예산 계정이 뜨겠죠. 그럼 데빗 계정, 크레딧 계정이 또 뜰 테니까 그것도 외우셔야 돼요. 또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9개인 것도 문제인데 어카운트가 또 생성이 된 거예요. 버지터리 어카운트가 또 등장할 테니까 그 계정 목록들을 또 다 외우셔야 되겠죠. 네, 마지막으로 재무제표가 투 타입 재무제표라고 해서 두 개란 소리가 아니고 두 종류란 소리예요. 재무제표가 두 가지 종류의 재무제표를 내놓는 거를 투 타입 재무제표라고 합니다. 일단 펀드는 아직 안 배웠지만 이 펀드별로 재무제표를 내놓는 거예요. 첫 번째는 펀드별 재무제표를 내놓고요. 자, 펀드별로 재무제표를 내놓은 걸 다시 합친 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통합재무제표는 보이죠. 통합재무제표. 그래서 펀드 재무제표 말고 통합재무제표. 어드밴스에서 비슷한 게 연결재무제표 하듯이 여기서도 여러 개 재무제표를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재무제표를 앞으로 영어로는 거버먼트 와이드 재무제표라고 해요. 그래서 거버먼트 와이드 재무제표 두 종류를 내놓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 달 내내 그냥 이걸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일단. 당연히 여러분들 출제자여도 정부회계 시험 출제하라고 그러면 기업회계랑 똑같은 거 되겠어요? 다른 거 되겠어요? 다른 걸 내겠죠. 다 쏟아진다. 문제로 쏟아진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좀 깊이 있게 이해할 게 펀드입니다. 펀드. 그래서 펀드가 도대체 뭐냐부터 시작해서 펀드 이름들이 있어요. 그 이름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1-9페이지 가보시죠. 그 메뉴에 2번에 펀드 어카운팅이라고 해놓고 펀드의 정의부터 먼저 읽어보는데 한국말로 된 건 집에서 각자 읽어보시고 그 네모 박스로 들어가 보시면 저 펀드는 sum of money나 리소스인데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따로 분리해 놓은 자원을 우리가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리해 놓은 자원이 일단 펀드예요. 처음에 정의는. 근데 그 다음 정의가 중요해요. 펀드는 독립적인 회계 실체고 어카운팅 엔터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회계 실체다 이렇게 외우세요. 펀드는 독립적인 회계 실체다 이렇게 외우시고, 자, 독립적인 회계 실체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조금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를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독립적인 회계 실체고, 그 다음에 스스로 셀프 밸런싱을 해요. 스스로 데빗 크레딧을 맞춰서 스스로 재무제표까지 만들 수 있는 걸 우리가 펀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펀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펀드는 회계 실체다 이 말을 외우세요. 이 말. 펀드는 회계 어카운팅 엔터티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맨 밑에 내려가 보시면 거기 펀드를 쭉 세보세요. 총 몇 개 보여요. 펀드가. 그럼 거기 거버먼털 펀드로 5개가 있고요. 프로퍼티 펀드 칸이 2개 있죠. 그 다음에 피지스어리 펀드 칸이 4개가 있으니까 다 더하시면 11개 있죠. 11개. 그럼 펀드가 11개 있다는 소리는 회계 실체가 11개 있는 거죠. 회계 실체가 11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럼 우리 기업에게는 펀드 회계가 없다는 소리는 회계 실체가 하나인 거죠. 근데 정부는 펀드 회계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회계 실체가 11개가 있는 거죠. 회계 처리할 수 있는 실체가 11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라 이게요. 회계 실체가 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회계 원리로 잠깐 가자는 말이에요.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가 옮겨 적는데 어드밴스 배우신 분들은 수업 내내 한 거예요. 장부 중에 이제 매일매일 적는 장부를 뭐라고 그래요? 날짜별로 적는 거가 저널이죠. 저널. 저널에다가 옮겨 적는 게 저널라이징 하는 거죠. 그럼 저널라이징 하는 건 그냥 약간 미리 조금씩 그냥 미리 시간 순서를 기록해 놓은 거고, 진짜 핵심 장부는 레저죠. 레저라는 거에다가 다 옮겨 적으셔야 돼요. 그럼 저널에 있는 걸 레저로 옮겨 적는 걸 뭐라고 그래요? 포스팅이죠. 포스팅. 초등학교 4학년 사회도 안 돼. 회계 원리도 안 돼. 예? 어드밴스도 안 돼. 인터도 기억 안 나.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러면 저널은 1개가 있는 거고요. 레저는 n개가 있는 거예요. n개. 계정 과목만큼 필요한 거죠. 캐시도 필요하고 리시버블도 필요하고 이렇게 다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해서 그러면 레저가 n개가 있으면 이걸 모아놓은 또 표를 뭐라고 하냐면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걸 정리해서 만들어주는 거를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과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회계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했죠? 무슨 얘기지? 그러면 기업은 회계실체가 하나니까 저렇게만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정부에게는 회계실체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11개 있다는 소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겠어요? 뭐가 11개 있다는 소리예요? 저널이죠, 저널. 그러니까 이런 게 11개, 11번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발생하면 저널에다가 레저 적어주고 이런 애가 또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가 펀드 1번, 펀드 2번 해서 11개의 펀드가 있으니까
그럼 기업회계랑 우리 정부회계가 가장 다른 점이 뭐냐면 기업회계는 장부가 하나니까 그냥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다가 데비 크레딧만 고민하면 되는데 정부회계는 장부가 11개니까 데비 크레딧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장부부터 골라야겠죠. 이 거래가 11번 장부 중에 어떤 장부에 갈 건지부터 추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데비 크레딧은 그 다음 문제죠, 일단. 이해했어요? 선생님인지? 그러니까 기업은 이게 장부면 그냥 장부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게 11개 있다고요. 그럼 11개 중에 어떤 장부에 기록할 건지부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일단 먼저 가장 다른 점이죠, 이제. 조금씩 데비 크레딧이 좀 달라지고 이런 건 사소한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장부가 11개가 있다는 게 가장 다른 거예요, 일단. 그럼 여기 재무제표는 펀드에서 만드는 재무제표잖아요. 근데 이걸 다 합쳐봐야 CT 전체 재무제표가 되겠죠. 이 상태를 펀드 재무제표라고 하고 이걸 통합한 걸 아까 뭐라고 했었어요? 거버먼트 와이드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재무제표는 투 타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냥 각 장부에서 생성된 재무제표 먼저 보여주고 그걸 합친 통합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그러니까 펀드 어카운팅을 하게 되면 재무제표는 투 타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상을 좀 하세요. 기업은 요 장부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예요. 장부 갖고 다니다가 사건만 발생하면 차변 대변만 잘 알려주면 되는데 정부는 11개를 들고 다닌다니까요. 장부가 11개 있으면 사건이 발생하면 몇 번 장부인지부터 추적을 해줘야겠죠. 이제 그게 기업이익하고 정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 장부 11개 이름이라든가 용도는 외우는 거죠. 이제부터 외우는 건데 일단 회계 실체란 말은 좀 깨달으셔야 돼요. 이런 걸 우리가 회계 실체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는 생각하시라고. 자, 그러면 1-9페이지로 가서 1-9페이지 가보세요. 그 11개 장부에 거기 약자들을 같이 외웁니다. 일단. 그래서 펀드는 다 합치면 11개가 있는데 그 5개 있죠. 앞에 5개를 합쳐서 거버먼트 펀드라고 해요. 다 합치면 11개가 있는데 그 중에 5개끼리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거버먼트 펀드라고 한다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운데 2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프로퍼티 펀드라고 해요. 영리성 펀드라고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 4개를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피듀시어리 펀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1-10페이지 가보세요. 10페이지 빨리 가보세요. 자, 맨 위에 그 3번에 거버먼트 펀드 한 줄 네모카 박스 가보면 얘는 주로 주 재원이 세금이죠. 세금. 텍스예요. 텍스. 얘는 주로 세금 가지고 서비스를 하는 거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금은 교환이에요. 비교환이에요. 비교환이죠. 비교환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 정부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프로퍼티 펀드는 당연히 교환으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11페이지 가보면 4번의 프로퍼티 펀드 네모박스에 가보면 유저 차지란 말이 보일 겁니다. 유저 차지. 이쪽은 교환이겠죠. 교환. 그럼 아까 얘기한 지하철, 뭐 수도, 전기는 이쪽 장부에서 기록하고 아까 소방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저쪽 정부형 장부에서 기록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탁형은 주로 이제 도네이션이에요. 누군가가 기부를 했다면, 기증을 했다면 주로 정부를 믿고 맡긴 거니까 그걸 신탁이라고 하고, 피듀시라고 하고 4가지 정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신 이제 우리가 주로 시티니까 지방 정부일 테니까 이 세금이 주로 무슨 세금이겠어요? 그럼 재산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계속 살을 붙여야죠. 세금은 세금인데 우리가 연방정부는 아닐 거고 주로 지방정부가 많이 나와요. 지방정부의 주재원은 아까 프로퍼티 텍스라고 했으니까 세금 중에서도 재산세가 많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다시 1-9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5개 이름 외웁니다. 자, 첫 번째 이름이 General Fund예요. 줄여서 GF라고 써요. GF. 자, 두 번째가 Special Revenue Fund를 줄여서 SRF라고 써요. 세 번째가 Capital Project Fund를 CPF라고 쓰고, 네 번째 Debt Service Fund를 DSF라고 하고, 마지막에 Permanent Fund를 PF라고 한다 이게요. 지금 이제 외워야 되는 거니까 이따 쉬는 시간에 좀 외우세요. 쉬는 시간 끝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볼 테니까 다 도망갈려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셔야 돼. 여기는 엔터프라이즈 펀드랑 인터널 서비스 펀드다 이렇게 외우시고, 더 중요한 건 저걸 외워야 제가 약자로 쓰면 빨리빨리 알아듣겠죠 일단. 그러니까 외우시란 말이에요 명칭을. 그 다음에 펜션 트러스트 펀드,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 트러스트 펀드, 그 다음에 프라이빗 퍼포스 트러스트 펀드, 마지막이 에이전시 펀드다 이렇게 돼 있죠. 됐죠? 11개 이름을 외우시라고. 외우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다시 시작할 테니까 쉬는 시간에 한번 외워보세요. 외우시고 이따 수업할 때 다시 봅시다.